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나라 증시에서 모든 투자자들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죠. 윤지호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저번에 뵙고 또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그 합석 영상 올라간 거 댓글 좀 보셨어요? 뭐 토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뭐 좋은 말이 정말 많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이선혁 대표님이 요즘 시장에서 굉장히 잘 보셨고 또 어쩌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너무나 컨빅션 있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좋아하셨을 것 같고 저는 약간 균형자 역할 정도였기 때문에 저희가 댓글을 사실 잘 안 보거든요. 그러셨어요? 네. 제가 이제 약간 스타일이 좀 이렇게 말을 갖다가 달변도 아니고 항상 좀 경계감도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댓글을 보는 걸 좀 두려워하는 편이어서 근데 감사하게도 누구보다 중요한 게 제가 보는 것보다 우리 와이프가 보고 나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네, 와이프가 읽고 나서 여기 되게 이 채널 좋다. 그래서 내가 전화 오시자마자 반가운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모님께서 기억나는 댓글 뭐 있다고 하십니까? 제일 기억났던 거는 어쩌면 의견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존중하는 우리 이선혁 대표님 의견을 저도 듣지만 저 역시도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사회자님께서 잘 이걸 갖다가 조화롭게 균형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에는 정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줬다는 첨이 그런 댓글이 여러 곳에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희들의 마음이 전달된 것 같아서 저도 매우 기쁜 마음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윤지호 평론가님의 의견을 깊게 한번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걱정도 되네요. 오늘 촬영하는 날이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어제 아주 엄청난 폭락이 있었죠. 그리고 사실 어제뿐만이 아니라 6월 안에 무슨 뭐 사이드카니 브레이크니 뭐 2, 3일에 한 번씩 정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자, 이번 주 어떻게 흐름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제 반기 말이잖아요. 반기 말이 되면 우리가 항상 성적표를 좀 매기는 시기예요. 우리가 시장에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남의 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분들, 큰 자금을 운용하는 패밀리 오피스들, 특히 남의 돈을 마다하신 분들은 성적표를 매기는 달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가져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급등락이 커졌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6월에 아무래도 마음이 뒤숭숭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 게 확실히 5월 이후에 레버리지 ETF가 출시 이후에 시장이 지나치게 쏠림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 지수의 높낮을 떠나서 참 매일매일 시장 바라보는 게 만만치 않다.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반기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해소돼서 그냥 편안한 투자가 할 수 있을까? 아닐 것 같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기업이익이 특정 기업에 편중돼 있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장의 성격 중에 각자 투자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가장 승리자가 누구냐를 반문할 필요가 있어요. 다 느끼시겠지만 아마 우리 복귀해 보시다 보면 8% 폭락했던 날 샀다가 8% 폭등했던 날 팔았다가 하면은 돈을 벌 것 같잖아요.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이죠. 근데 저희 같은 사람은 못하죠. 저는 굉장히 소수의 뛰어난 트레이더들이 도파민을 분출하면서 매매하는 장이거든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하워드 막스가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저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프로 테니스 선수는 아니잖아요. 프로 테니스 선수 게임 보면 정말 구석구석을 찔러주잖아요. 그리고 막 희한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흉내내다 보면 대개는 우리는 그렇게 비슷하게 치려고 하지만 엉뚱한 볼이 날아가잖아요. 그럼 아마추어 테니스 게임에 승리하는 법이라는 책이 있었더라고요. 하워드 막스가 그 책을 읽다가 이거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마추어 플레이어들이 이기는 방법은 공을 잘 넘기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투자의 속도가 다 다른 거거든요. 아까 굉장히 화려한 매매를 해서 잘하고 돈을 벌 수가 있겠죠. 뭐 상한가 따라잡기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런 매매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나머지 분들은 이러한 변동성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부터 물어봐야 돼요.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정 부분의 현금을 가져가야 급락했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주식을 살 수도 있고요. 또 올라오면 또 현금을 좀 마련하고 적절한 포지션을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가운데 30%에서 50% 사이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이러한 완충치를 갖고서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계속 이 말씀을 좀 드려온 편인데 여전히 앞으로도 좀 그러한 변동성이 사그러드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서 공을 잘 넘기는 우리가 위험을 피할 수는 없잖아요. 관리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위험을 관리하는 자세로 올 여름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윤지호 평론가님 말씀 듣다 보니 제가 했던 실수들이 또 머릿속에 가득 떠오르네요. 그럼 저도 이러지 맞습니다. 말걸 네. 저러지 네. 말걸 뭐 이런 생각이 엄청 떠오릅니다. 자, 내일이 코스닥 시장 개설 30주년입니다. 좋은 일이겠지만 이 30주년이라는 이벤트를 앞두고 코스닥 시장이 올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코스피는 떨어졌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벤트를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떤 정부의 정책에 반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일을 기준을 두고서 그때까지 정책이 나오니까 우리가 좀 볼 수 있어 이런 시각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 못 올랐잖아요 코스닥이. 그래서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럴 때마다 드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아마추어가 테니스 게임에서 이기는 법을 공을 잘 넘기라고 그랬잖아요. 뭔가 이건 기교가 좀 필요하잖아요. 특정 일의 모멘텀을 정책을 분석해야 되고 좀 어렵지 않으세요? 사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기껏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공을 잘 넘기는 건 뭐냐면 주가만 보고 있으면 그 아마추어가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마추어는 힘들어요. 주가는 너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 전 단계에 보면 이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익만 봐도 좀 괜찮아요. 그러나 그나마 이익이 좋은 기업들을 좀 하겠다 이런 생각 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아마추어가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 사업의 비즈니스 구조가 어떤지를 좀 보고서 버티던지 아니면 줄이던지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인식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어렵지만 계속 노력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을 넘기는 거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코스닥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코스닥이요 연초만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을 합산한 시총에서 코스닥이 차지하는 비중이 1월 첫째 날 기준으로 한 12점 몇 프로, 한 13%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요즘 몇 프로인 줄 아세요? 한 6.7% 정도입니다. 반인데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면 10%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자꾸 코스닥 하는데 시장은 말을 해주잖아요. 우리가 지금 중심에 있는 시장이 어딘지에 대해서 이것을 자꾸 주목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굉장히 프로테인스처럼 중소형주를 잘 발굴해가지고 누구나 꿈꾸잖아요. 시가총액 한 3, 4천억짜리 잡아가지고 3조, 4조 가는 게임을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중소형주 열심히 연구도 그런 영역이 있죠. 프로테인스 선수들의 영역. 하지만 제가 보기에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은 그런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뻔한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더 해보거나 이것들의 비중을 조절하는 형태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코스닥이 올라오던 안 올라오던 사실 내 포트의 중심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그쪽에 신경을 둘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어쩌면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는 게 뭘까? 투자라는 게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날이 평일날 아침 10시였어요. 근데 저도 은퇴를 했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 아침에 와이프랑 함께 여기 성수동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나는 마음으로 9시쯤 왔어요.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그런 포지션이 지금 없냐는 거죠. 저는 주식 포지션이 꽤 있거든요. 있겠죠. 네. 그게 좋지도 않아요, 요즘. 네. 근데 보고 있진 않다는 거죠. 투자가 일상화돼야지만 우리가 어쩌면 장기적으로 제가 그래서 시장을 아주 낙관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시장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현금의 버퍼를 좀 둔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유지하고 있으면서 오늘 좀 시장이 안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았다 다 샀다 안 하잖아요.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너무 일상에 개입을 시키다 보니까 투자를 오히려 일상도 흔들리고 더 중요한 건 투자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위험이란 단어예요. 투자할 때 자꾸만 뭔가 우리가 보상, 리턴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많은 그루들이나 펀드 매니저들의 레터라든가 투자 서신들을 쓰잖아요. 공통점인 게 있어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험을 나는 어떻게 통제하고 있다를 강조합니다. 매우 중요한 태도예요. 내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려면 내가 위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통제를 한다는 것은 그 대상이 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위험이란 리스크란 단어에 대해서 수많은 책들도 있고 있지만 우리가 재무 이론, 파이낸스라고 하죠. 영어를 쓰는 이유는 재무란 단어보다는 파이낸스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재무 이론에서는 위험을 변동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가 왔다 갔다 하면 6월이네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많은 그루들이 비웃었어요. 무슨 변동성이 위험이야. 변동성 위험이랑 노벨상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CAPM이라는 재무이론의 혁신적 이론이 나와서 재무이론에서는 다 변동성을 설명해요. 그게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위험이 높으면 리턴이 높다.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그래서
하이 리스크 로 리턴은 없다가 재무 이론의 핵심 토대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위험이 뭐냐 했더니 주가의 변동성이다 했는데 많은 분들이 존경하시는 버핏은 이런 말을 했죠. 무슨 그게 위험이야. 위험은 내 돈이 깨지는 게 위험이야. 그거 갖다가 영구 자본 손실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쉽게 이거 어떤 표현이냐면 제가 자주 예를 드는데 팬이 사회자님한테 복권 하나 주시면서 긁어보세요. 꽝 돼요. 돈 손해 없으셨잖아요. 그럼 위험한 게 아니에요. 긁는 행위가. 선택한 거잖아요. 하지만 사회자님이 가다가 복권을 당첨할 목적으로 사서 꽝이 되면 돈이 손해봤죠. 네. 그게 위험한 겁니다. 5,000원이 없어진 거죠. 즉 현금이 빼앗지냐 올라가냐가 위험이라는 게 실질적인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이라고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인들 입장에서 더 와닿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위험이다 이런 거는 학문적으로 맞을지 몰라도 우리가 듣기에는 저 뭔 소리야 싶거든요. 제가 은퇴하고 나서 뭐 여기저기 강의 프로그램도 하다가 제일 놀랬던 게 뭐였냐면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론이 현실과 뭐가 맞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불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이론에 대해서 수많은 그루들이나 투자가들의 책을 보면 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요. 위험이 그게 아니라 이럴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그럼 변동성은 위험이 아니라는 얘기야? 생각이 들죠. 이번에 우리 겪었던 6월을 생각해 보시죠. 장기적으로 보면 변동성은 위험이 아닌 게 맞아요. 내가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 특히 좋은 기업을 덜 위험한 지역에서 싸게 내가 가져왔다면 위험의 출발은 내가 가져온 가치에 달려있는 거잖아요. 싸게 가져왔다면 주가가 위에서 10%가 왔다 갔다 해도 별로 변동성이 아무리 커져도 위험을 안 느끼잖아요. 이해하셨나요? 결국은 변동성은 장기적으로 위험이 아니다 말이 많던데 카스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사람이야 이분도. 근데 변동성이 위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는 투자자의 심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어떤 행위를 반복해 올 수 있기 때문에 싸게 팔고 비싸게 살고 이런 반복적인 감정에 지배당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너무 맞는 말 같지 않아요? 뻔한 말이지만 이 사람은 책으로 썼을 뿐이에요. 우리가 6월 장을 바라봤을 때 저는 이 문장을 많이 떠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뭐 이 종목이 얼마 간다, 지수가 얼마 간다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변동성을 이겨내는 방법의 출발점은 내가 얼마의 포트폴리오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난 삼성전자를 좋게 봐, 하이닉스를 좋게 봐. 이것에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종목들을 이미 작년부터 싸게 들고 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이슈였는데. 그 진짜 말씀하신 게 너무 맞는 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주식을 10,000원에 샀어요. 네. 근데 얘가 11,000원부터 9,000원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 변동성이 큰 거잖아요. 20%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내가 10,000원에 샀으면 플러스 10%가 됐다가 마이너스 10%가 됐다가 하잖아요. 그 마음이 되게 쫄려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한 3,000원에 샀더라면 이미 300% 수입인데 310%가 되느냐 290%가 되느냐잖아요. 별 상관이 없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워드 막스가 시계추 이론을 얘기하면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시계추처럼 극단의 극단으로 왔다. 온갖 얘기들 하면서 내가 설명을 못 하겠는데 주식에는 사이클이 있는데 언제 주식을 열심히 해야 되냐 물어본다면 뭔가 불확실해 보이고 흐릿해 보일 때, 회색 지대일 때 주식을 열심히 사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선명해졌을 때는 열심히 사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 나 장기로 보면 상관없죠. 아니요. 그 중간중간이 매우 힘든 시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 멘탈을 다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상관없겠지만 이게 뭐냐면 위험에 대한 통제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년부터 들고 온 포지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변동성이 그렇게 겁이 안 나고 그렇게 감정이 극단적으로 안 가지만 예를 들어서 위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왔다 갔다가 정말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로 돌아가면 위험이라는 것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할 수 있는 첫 번째는 내가 가져오는 가격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투자가 과감하게 시작돼야 될 때는 어떤 좋은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좋은 기업은 뭐죠? 일단 기업에 현금이 많이 있어야 돼요. 주변에 보시면 돈이 많다가 만약 우리의 기준이라면 예금 통장에 돈이 많은 게 우선 아닐까요? 현금이 많은 사람, 현금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기업을 찾는데 그게 처음부터 이미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면 비싸져 있겠죠, 주가가. 저 비즈니스가 정말 돈을 많이 벌 것 같아. 그런 사람을 찾아서 그때 열심히 한번 확률을 걸어보는 거죠. 그때는 이제 낮은 확률이니까 좀 적은 돈만 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때부터 과감하게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면 삼성전자를 예를 들자면 작년에 굉장히 과감하게 베팅했던 사람들은 당시에 작년에 하이닉스는 이미 HBM 쪽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는데 맞아요. 초반에 그랬죠. 삼성전자는 그걸 못하고 있었거든요. 못한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럴 때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그럴 때 열심히 해놨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사실 여기서 40만 원, 50만 원 그거 뭐가 중요하죠. 하지만 만약 그때 8만 원, 9만 원부터 샀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20 몇만 원부터 줄여가도 별 상관이 없는 거죠. 또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그런 건 또 나올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어떤 산업 하나만이 지속됩니까? 근데 중요한 건 위험을 통제는 그것부터 시작인데 그건 지난 일이잖아요. 지금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지금은 이미 지금 단계에서 그런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가 중요하죠. 전 다른 게 더 궁금해지는데요.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럼 지금 회색인 건 뭐예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정해진 질문대로 안 가니까 저도 훨씬 재미가 있는데 저는 훨씬 제일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뭐 뻔한 질문 갖고 하면 뭐 올 이유가 없으니까 제 사고의 흐름 함께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돈을 버는 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시가총액의 58%가 반도체고요. 우리나라 수출 비중의 한 53%가 반도체입니다. 이거 외에 두 종목엔 지금 할 게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는 일단 이 두 종목은 비중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분명한 것 같고 장을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50% 나머지를 다른 거를 하냐 아니면 반도체를 더 많이 사냐의 차이만 있는 거지만 만약 예를 들어서 반도체 시총 비중이 58%인데 내가 주식이 반도체가 50% 갖고 있으면 시장에서 보석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고로 접근하시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져야죠. 그 다음 단계. 이 반도체 이렇게 좋게 본 게 뭐죠? 맨날 얘기하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 이익이 늘고 있어. 이익의 앞에 따내 있는 게 뭐냐면 사업의 경제성이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죽어나는 게 누구죠? 여기가 이렇게 좋아지니까 지금 죽어나고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반도체 이렇게 많이 사주는 기업들이 매우 힘들지 않아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봤더니 매출액으로 팔아서 남긴 마진이 84% 다음 분기 86%라는 거예요. 이거 한 잔 팔았는데 판매가의 86%가 마진이에요. 이게 10,000원인데 예. 8,600원이 이익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야죠. 앞으로 뭐 시크릿하냐 PR이냐 뭐 이런 논쟁 말고 이 마진이 유지될 수 있을까? 줄겠죠. 아니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알 수는 없는데 줄겠죠라는 제 예상도 섣부른 거군요. 섣부르니까 계속해서 오른 거죠. 처음에 50, 60%만 돼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그랬는데 70, 80, 95까지 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네네네. 이론적으로 안 될 보장은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지금 이건 시작이야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AI CapEx는 왜? 이거는 거의 전쟁 중이거든. 전쟁 중에는 전쟁을 멈추는 순간 패배자가 나와서 죽어버리니까 우리가 왜 걱정해? 끝없이 이건 사줄 건데. 그러니까 자금 손해를 보더라도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모리를 살 것이다 라고 보는 사람들이 마이크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미래를 좋게 보는 사람들인 거군요. 그게 너무 맞는 말이고 이걸 만약 이번에 투자를 갖다가 중간에 멈추는 순간 그 기업은 미래 경제 이 생태계에 도태될 거니까 어차피 도태될 바에는 끝까지 가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국장 탈출은 지능숭이라고 생각했던 말이 그런 밈들이 있어요. 미국 주식이 왜 좋았냐면 미국 주식은 번 돈이 있다면 영업으로 번 돈을 OCF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자본 지출이라는 거, 카펙스라는 걸 빼준 남은 돈이 프리, 자유롭게 내가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해서 가치의 근원이 되는 프리 캐시플로우라고 해요. FCF라는 거.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지만 그러니까 내가 돈 버는 것 중에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렇죠. 돈. 네. 그 돈이 미국 주식들이 엄청 컸었거든요. 그 돈을 갖고서 자사주도 매입 소각 해주고 배당도 해주고 그리고 미국 주식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 돈들이 지금 다 마이너스 가고 있잖아요. 전부 메모리 사는 데 쓰이고 있죠. 그리고 하이퍼스킬러가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자기 돈 다 썼고 채권을 발행하잖아요. 돈 빌릴 때 짧게 빌리는 게 좋으세요? 길게 빌리는 게 좋으세요? 무조건 길게 빌리는 게 그렇죠. 좋죠. 네. 장기채 조달이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장기채는 발행이 안 돼요. 그러면 시장에서 너는 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네요. 회사채 시장이 불안하니까 짧게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금을 받더니 회사채 채권 발행을 다 떠나서 장기채 발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단기채 발행하는데 대각 비중을 봤더니 이건 데이터가 틀릴 수 있습니다. 미국 기준으로 1년 미만이 제가 알기로는 한 12%가 넘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1년 미만이요? 다 1년 미만으로 가죠. 지금 그러면 1년만 해도 내가 돈 빌린 다음에 내년에 이 돈 갚으려면 또 채권을 발행할 거 해야 아니에요. 되죠. 그러면 그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한두 달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냐면 엄청 그래도 계속 돈을 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 돈 많은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거에서는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너네가 자꾸 이렇게 공급 병목으로 인해서 이렇게 비싸게 부르면 내가 수요 탄력성을 죽일 수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가를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수요는 탄력적이잖아요. 우리가 맥 같은 걸 가격을 갖다가 막 25, 30%씩 올려버렸잖아요. 사기 지금 겁나시죠? 엄청 올랐어요. 이거 무슨 중고차 가격 되겠어요, 좀 있으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여하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가격 막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끝단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게 비용을 막 전가시키는 거죠, 얘들이. 이제 여기까지 보내. 이걸 왜 늦게까지 안 보내고 있냐면 이걸 다시 비용 전가를 해버리면 수요가 죽으니까 반협박이죠, 이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질문을 해야겠죠, 이제부터는. 메모리 가격 상승이 이익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세금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요새 이제 그런다고 해서 이익이 줄지는 않았으니까 실적 나올 때마다 이게 다 올라가려는 시도는 하지만 전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서 그냥 이익만 놓고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도 한 50만 원 가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도 최소한 뭐 400은 가야 되지 않아? 이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오겠지만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시장에서는 노이즈가 끼는 거고 일단 애플이 신호탄을 열었죠. 뭐 중국과 하겠어요. 또 하나는 이걸 피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하려는 시도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좀 다른 형태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시도도 나오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부터는 병목 때문에 대한 공급 부족도 중요하지만 수요 탄력성도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의 끝은 누군가의 타이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보통 자의를 못 멈춰요. 그래요? 그냥 누가 망해야 끝나는 싸움이잖아. 누가 망해야 된다. 망하거나 너무 무서운 얘기. 아니 뭐 항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시장이 있어요. 기업이 살아남은 기업은 뭐죠? 파이를 가져오는. 이 파이는 정해져 있잖아요. 파이가 커지는 산업에 투자를 해야겠지만 파이를 나눠 먹으려면 넘버가 제일 중요해요. 기업 수가 몇 개냐. 우리 많은 산업이 남은 기업 몇 개가 다 먹잖아요. 인터넷은 안 그랬나요? 제가 나이 든 거 티내기 싫어서 얘기 안 하는 건데 우리나라도 코스닥 버블 옛날에 뭐 엄청 많았어요. 뭐 이것저것 다 기억도 못 하시지만 그런 과정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우리가 이번에 한참 호리즘에 봉쇄되어 있을 때 트럼프가 더 전쟁 못한다고 다들 예상했던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그때 미국채 금리가 많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장기채 금리가 매우 중요한 건 미국 모기지 금리의 베이스가 되는 금리도 장기채고 대출 금리가 장기채에 기반하잖아요. 그때 미국채 10년물이 4.5 넘어가니까 트럼프가 4.5만 넘어가면 갑자기 멈추고 탁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스스로 자인했잖아요. 나는 대공황 때 후보 대통령이 될 수는 없지 않냐. 4.5가 절대 수치는 아니지만 4.6, 4.7, 4.8을 가다 보면 금리가 올라가면 아까 차입하던 것들이 이제 손을 들 수 있으니까. 미국은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금리가 어느 날 타이에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 한번 터질 수가 있는 거고. 근데 그거보다 좀 가능성 높은 거는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자본을 조달하는가를 계속 관찰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자기 돈으로 하다가 장기채로 하다가 단기채로 하다가 고민을 하는 거죠. 남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자본시장에 돈을 조달하는 방법 중에. 이 와크라고 해서 재무이론에서는 자본 비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채권으로 하고 또 하나는 주식으로 봅니다. 그게 뭐냐면 원래 우리가 주식에서 돈을 조달한다고 하면 제일 비싼 돈이 뭐죠? 이론적으로. 사채죠, 뭐 사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까 우리가 재무이론에서 생각해보면 금리는 정해져 있잖아요. 비용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금리를 떠나서 내가 요구하는 수익률이 바로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는 요구하는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데 주식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 너무 높죠. 매우 비싼 비용으로 계산합니다. 자본 비용은. 주식을 더 비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훨씬 비싼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식은 내 지분을 뺏기는 거잖아요. 부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이 아파트 한 채 있는데 어떤 친구가 돈 빌려줘. 하면 이자 계산하니까 돈 빌려줄 수 있는데 야, 네 부동산 집은 5%만 나에게 좀 줘. 하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건 안 되겠네요. 예.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나의 지분이라는 거는. 그러면 금리가 낮을 때는 당연히 부채 조달이 유리한데 시장의 기준금리도 중요하지만 막상 조달할 때 단기채 빌려와야 되고 뭔가 금리를 더 얹혀서 줘야 되는 상황이 오면 기업들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높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으로 적은 지분의 희석만으로 적은 지분만 내가 뺏겨도 훨씬 많은 돈을 땡겨올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나요? 주가가 높으면 그렇죠. 그렇게 판단이 나서야지만 이론적으로 매우 비싼 자금인 주식을 발행을 통해서 자금을 도달한다는 거죠. 최근에 이제부터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아요. 내년까지. 첫째는 최근에 이제 구글이라는 회사가 대규모 소위 증자를 발표했었잖아요. 그때 의아했어요. 하이퍼스케일러 중에서 가장 캐시 창출력이 뛰어난 구글이 왜 하지?
850억 달러. 근데 그 당시에 버핏이 투자했잖아요. 그러니까 구글 주식은 살아남나 구글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얘기가 어디서 온 거냐면 반도체 맞아요. 다음 뭐냐? 살아남은 게 뭐냐를 찾는 게임이죠. 구글은 살아남나? 예를 들어서 잠깐만, 저의 질문이 네. 회색이 뭐냐, 다음 에이스가 뭐냐를 여쭤봤는데 네. 그게 이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중에 누군가는 분명히 죽을 테니 살아남는 게 회색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걸 찾는 게임은 지금 그걸 같이 하고 있는 중인데. 와, 네. 이게 이렇게 저는 지금 무슨 생각이냐면요. 지금은 메모리와 이 AI 업계의 리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거고, 그래서 회색이 되는 다음 산업을 말씀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안에서 누군가 하나가 망하고 아니 앞으로 10년 뒤에 우리 세계는 우리 옆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왔다 갔다 그러겠죠. 하고 있고요. 그러겠죠. 네. 그 세계에 살아남을 기업을 찾는 게임이에요. 지금은 크게 돈을 못 만들지만. 그러니까 지금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내 선택이 지금은 별 볼일 없는 것 중에서 기가 민감한 것들이 뭐가 하다 보면 일단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하는 중이니까. 왜 이거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 말씀하신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 중에 누구 하나가 망하는 강제적인 상황이 생겨야 이것들이 수요가 줄 거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메모리 기업은 안 망하죠. 그러니까 메모리를 필요로 하는 기업이요. 그래서 그런 여러 업체들이 이제 정리가 좀 되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자본 비용 문제가 나오니까 그래 구글은 그렇다 쳐. 여기 갑자기 굉장히 고민스러운 기업이 떠오르기 시작하실 거예요. 얼마 전에 손정희 회장이 AI에 대해서 모욕하는 것들은 바보들이야. 지금은 2회 초야 막 이러고 얘기하고 다녀요. 예. 근데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지금 이 사이클에 가장 중요한 맥점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제가 보기엔 오픈 AI예요. 시작이었기 때문에. 오픈 AI에 돈을 낸 사람이 누구죠? 소프트뱅크예요. 1,000억 달러를 넣었어요. 근데 손정희 회장이 저번에 오픈 AI 지분을 담보로 100억 달러 줘달라는 걸 실패했어요. 100억 달러도 못 빌렸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시장에서 잠깐 출렁였던 게 오픈 AI나 이 가격이면 상장 안 해. 자기가 생각하는 조달 금액보다 적다 이거죠. 훨씬 비싸게 팔고 싶은데 그 IPO 가격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왜 이렇게 IPO 얘기가 나온 줄 아세요? 아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리파이낸스. 1,000억 달러를 갚아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제가 단언컨대 만약 그때 오픈AI가 잘 돈을 돌려서 이 순환이 한번 잘 돌아가는 게 나오면 시장은 더 폭발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여러 다른 형태로도 반도체도 좋겠지만 굉장히 순환이 되면서 뭔가 정말 AI 생태계 전반으로 그때 갑자기 우리나라의 현대차 이쪽도 날아갈 수도 있고 뭐 네이버도 올라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국면이 올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오픈AI가 갖고 있는 생태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엔비디아의 젠스 황이 정말 우리나라 한국을 사랑해서 이렇게 올까요? 그럴 리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업가들은 나쁜 순수한 기업가면 저희는 투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기업가가 어떻게 예. 아니 예. 내가 지분을 투자하는데 독한 사람들한테 해야죠. 나는 그 독한 짓을 못하고 난 지분만 넣고서 내 돈을 잘 불려줄 회사에다 해야죠. 당연하죠. 독하게 할 사람을 찾는 거지. 앞에서 착하고 나는 사회에 공헌하고 싶고 이런 사람한테 투자하고 싶으세요? 사회 공헌은 자기 돈으로 하는 거지 기업 돈으로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젠스형이 왜 왔을까요? 엔비디아는 이 순환 출자라는 게 위험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엔비디아는 큰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돈을 대줘서 자기 걸 사게 해줘서 막 만들어가지고 이쪽에서 돈을 만들어서 돈이 들어와야 이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약간 회계적 개념, 저희 재무적 개념으로 들어가면 캐펙스라는 게 무서운 건 뭐냐면 투자 자본 지출은 자본 지출한 만큼의 이상의 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그 자본 지출된 건 어떻게 되는 거죠? 낭비죠. 썬크 코스트 되는 거죠. 굉장히 제가 대화가 재밌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이쪽에 나름 고민을 많이 경제학과 대학원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 예. 핵심이에요. 재무적으로는 감가상각비가 가다가 손상차손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장은 샀는데 샀으면 여기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게 돈을 100원도 못 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공장 산 비용은 전부 버리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건 최악이고 예를 들어서 ROI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약간 그걸 꼭 할 필요는 없지만 투자한 돈이 100이면 그거보단 벌어야죠. 자본 비용보다는 ROIC가 높아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와크보다는 ROIC가 높아야 된다. 이거 네이버 치면 다 나오는 건데 이게 제가 아는 척하는 게 아니라. 근데 진짜 우리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와 일반인의 갭인데 전문가들은 이거 찾아보면 다 나와요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모른다니까요. 그걸 뭘 찾아볼 줄 알아요. 그건 뭐냐면 네. 채권 아까 비용 막 빌려 쓴 돈 네. WAC라는데 그거의 비용과 주식을 한 비용을 합쳐가지고 가중 평균한 비용을 WACC라고 해요. 그렇게 말하자면 자금 조달 비용이군요. 그렇죠. 전체적인 그 비용보다는 ROIC가 높아야 된다는 표현을 써요. 그 ROIC가 뭐냐면 자본 넣은 것만큼 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데이터 센터를 넣어서 돈을 만들어내려면 우리들이 많이 써야 돼요. 오픈 AI를. 그죠? 잠깐만요. 3월에 오픈 AI가 리파이낸싱을 1,000억 달러를 해야 된다.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그게 만약에 안 되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럴 가능성 매우 낮고. 사실 정말 안 되면 부도인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없다고 보고 없다 보고 있고요. 매우 어려워질 수는 있네요. 그럼 매우 어려워지면 우리가 지금 좋아하는 업데이트들이 늦어질 수 있는 거고 그게 늦어지면 AI 경쟁에서 챗GPT가 밀릴 수 있는 거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챗GPT를 안 쓰고 AI를 좀 덜 쓰게 되면 데이터 센터가 ROI가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안 나오고 모든 기업들이 이제 자금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빨리빨리 그 오픈 AI부터 소프트뱅크로 돈이 들어가서 이 순환 출자에 돈이 흐르게 해줘야 돼요, 지금.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AI 공급망 내에서 마진 조정이 나와야 다음 단계의 종목들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마진은 반도체만 먹고 있지만 여기서 돌아가야 마진이 조정되면서 나머지들 돈을 가져가겠죠. 그 마진 조정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 되면 그쪽은 약간 주춤해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게 되냐 안 되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고 와. 근데 지금 중요한 건 그건 행복한 고민이에요. 행복한 고민. 지금의 고민은 반도체랑 여기는 너무 좋아 보니까 이거 외에는 지금 도망칠 데가 없으니까 여기서 다 머무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첫째는 그런 업체들 중에서 데이터 센터가 아닌 곳에서는 수요 탄력성 문제를 갖고 나온 거고 애플 같은 것에서. 두 번째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는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이게 착공 같은 게 자꾸 지연되는 거죠. 그러겠죠. 최근에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상당히 소외되었던 거는 물론 반도체의 쏠림 때문도 있지만 병목의 중심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 아니에요? 네. 근데 많이 빠졌어요. LS 일렉트릭, 그럼요. 현대 HD, 효성, 두산 에너빌리 다 빠졌어요. 뭐 다 그 온사이트에 있는 온갖 업체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근데 그래도 그쪽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지어야 되니까 근데 생각보다 탄력을 못 받고 있는 중이고 그게 결국은 데이터 센터라는 게 약간 전기료라던가 좀 부담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논쟁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해결될 부분이 있고 근데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확실하게 사주고 있는 반도체는 안 보고 있는 중인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드린 게 뭐냐면 그거는 사실 소음 정도로 봐요. 저는 우리가 정말 올 여름 이후에 고민할 주제는 뭐냐면 소위 이걸 사주고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냐의 싸움이에요. 돈이 생태계에 돌아설 거냐.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돌아오겠죠. 들어오게 될 텐데 확실히 비싸게들 비용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건 분명하고 이렇게 되면 어떤 것들이 생긴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에게도 어느 정도 비용을 좀 감당할 수 있게끔 뭔가 변화가 있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 변화라는 건 그 메모리 칩의 가격 조정이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아니 뭐 그래서 여기서 그럼 반도체가 안 좋은 거냐 물어본다면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매출액 이익 기준으로 86%는 좀 과하잖아요. 50% 정도만 유지해줘도 장기 계약으로 그럼 구조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그러나 50%가 되는 순간 주가는 떨어지겠네요. 한번 빠졌다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뭐 여기서 요새 분위기에서 이렇게 말하면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괜찮아요. 윤지호 평론가님 이미 부정적인 걸로 유명하세요. 왜 그러죠? 제가 요새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요즘 아니 근데 그런 시각도 있어야죠. 누구나 뭐 꿈만 꾸고 저는 삽니까? 약간 고민스러운 게 예. 이게 부정적 시간인가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일관되게 주장한 거는 너무 반도체만 쏠려 있는데 나머지는 잡초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도 굉장히 기분들 나빠졌던 것 같고 두 번째는 근데 그 다음 단계에서 이게 지속 가능한 거에 대해서는 난 약간 고민이 된다 정도는 토인데도 시장은 굉장히 좀 컨빅션을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자본 비용 이슈가 앞으로 계속 고민되는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잘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면 미래는 뭐냐면 결국 AI 서비스로서 돈을 버는 기업이 투자해야 되겠죠. 그 기업이 뭔지를 찾아야 되는데 아직은 희미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회가 있지만 동시에 뭔지 명확하지 않다면 뭔가 시장이 좀 더 변화를 진행된 뒤에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 정도가 제 생각이에요. 그럼 다시 이제 변동성 얘기로 돌아가면 이제 우리나라가 6월엔 아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게 당분간 좀 유지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하나 사람들이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때문인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금감원장이었나요? 내가 들어 누워서라도 말렸어야 됐다 뭐 이런 발언까지 했거든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라는 게 그렇게 안 좋은 겁니까? 실제로 지금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게 진짜 얘네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시작은 뭐냐면 이 두 종목이 워낙 이익이 좋기 때문이에요. 변동성의 출발은 이 두 기업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너무 탁월하게 좋기 때문에 생긴 현상인 게 그러니까 지금 삼전 닉스 두 회사 그렇죠. 말하는 거죠. 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 상한가 폭을 없애주는 것도 방법이었죠. 미국은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거보다는 기회를 좀 마련하고 싶었고 해외에는 이미 이러한 상품들이 상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해야 됐던 이유가 있는데 구조를 보면 증폭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레버리지 ETF 하면 복리 개념이거든요.
매일매일 그만큼의 포지션을 조절해줘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면 그만큼 또 올린 거에 대해서 복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더 문제는 투자자들 중에서 모멘텀 플레이 약간 추세 추종도 있지만 일단 변동성을 활용한 트레이더적 사고를 가진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무기가 생긴 거잖아요. 아, ETF 레버리지가? 그럼요. 네. 그러니까 테니스 경기를 치는데 아마추어 선수랑 프로 선수가 같은 경기장에서 치고 있는 거죠. 프로 선수는 이걸 현란하게 갖고 놀 수가 있는데 아마추어 선수는 넘기기도 급급한 시장인데 이 시장은 프로 선수의 영역일 수도 있는 거죠. 방법은 하나 있어요.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가서 돈을 벌 수가 있고 이게 꼭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이 되나요? 저는 어떤 상품이든 자기가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러한 트레이더적인 감각이 뛰어나다면 많이 밀렸을 때 샀다가 올랐을 때 팔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땡큐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그 정도 체력이 되거나 그 정도 숙련된 트레이더가 아니라면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나겠죠. 그게 적절한 답이 아닐까요? 아니 그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제 실력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 ETF 전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도 안 보는 걸로 그냥 끝나면 좋은데 지금은 이 레버리지 ETF 때문에 본 상품, 그러니까 본 주식 가격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 논란이 있으니까. 흔들리고 있죠. 흔들리고 있지만 뭐 이거는 그 흔들림에 비해서는 제한적. 뭐 그게 뭐 몇십 프로 움직인다면 이건 10%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쪽으로 화끈한 상품이 생기다 보니까 코인도 안 되고 코스닥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전적으로 그것 때문이라는 전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다만 다양한 시장에 있던 소위 그러한 도파민 분출되는 트레이더들이 여기에 모였구나. 그 당연히 그런 시장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변동성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럼 한번 여기서 비유를 다르게 한번 들어보죠. 제일 중요한 건 방금 전에 사회자님처럼 참여 안 하면 될 일이고 그걸 감안해서 약간 대형주에 대해서도 너무 예를 들어서 뭐 삼성 리스가 영향을 받는다 치면 막 그게 많이 올라갔을 때는 당연히 그 영향이 있다고 치면 쫓아가지 않고 반대로 그것 때문에 더 과하게 빠지는 날이 있다면 그날 사는 전략도 틀리진 않겠죠.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게 일종의 뭐 약간 다른 경우지만 밖에 막 이것 때문에 변동성이라는 어떤 우리가 날씨가 매우 험한 날씨가 됐어요. 우리가 평온하게 화창하게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 날이 아닌데 이럴 때 우리가 운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운전을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아니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 가다 보면 막 미끄러져 나오는 차도 나올 수 있고 막 이러니까 좀 편안한 길, 한적한 길을 가는 방법이 있죠. 뭐 그러면서 스스로 위험을 매니지먼트하는 게 일단 우선이 돼야 되는데. 아, 그런 선택들이 위험을 매니지먼트하는 선택이고.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위험을 관리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런 날 페라리를 몰고 나와서 엑셀을 밟는 거죠. 그럼 미끄러져서 빗길이나 아니면 가다가 갑자기 나무가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근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게 이런 장에서 공격적으로 레버리를 쓰거나 신용을 쓰거나 미술 쓰면 강제 청산이 당하는 거죠.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현상이 그러한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껏해야 뭐냐면 상승하는 논리의 핵심이 뭐냐 그 힘과 그걸 반하는 논리가 뭐가 있냐를 비교해서 서로 시장을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데 결론을 내려놓고 시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 번 그냥 지나가는 일이 어느 날은 갑자기 우발적으로 문제가 돼요.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주기적으로 뭔 사건이 난 거에 대해서 막 몇 년마다 무슨 사건이 났고 온갖 정리를 하지만 결론이 아주 자명합니다. 이러다가 한번 다 망가지는 건 언제 옵니까?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모든 결정적인 사건은 우발적으로 올 겁니다. 전 모르겠어요. 항상 과거 것이 나온 게 없어요. 다 새로운 걸로 우발적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같은 게 생길 줄 알았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위험을 관리한다는 거는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것을 대처하는 정도인데 어느 날 진짜 위험한 건 뭐냐면 어느 날 그냥 다 빠지는 거예요. 이유 없이. 그러다가 뭔가 사건이 터졌는데 뭐지 하면 그건 정말 큰일 나요. 그때는 주식을 다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닐 때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주식은 최소 50% 이상은 가져가야 되는 거 최소한. 그게 시장을 대체하는 기본인 거고 한 50에서 70%, 80% 정도까지는 유지하면서 나머지 현금 비중을 갖고 조절하는 거고 자신 있는 분들은 레버리지까지 쓰는 거지만 최소한 지금 장이 제가 보수적으로 보는 거는 레버리지 쓸 장은 아니다. 그래서 저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장이 한 번씩 급등할 때 되면 레버리지는 좀 줄이세요. 꼭 단일 종목 ETF뿐만 아니라 지수 레버리지들도 너무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은 좀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보수적으로 본다면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레버리지 부분들은 좀 줄이셔라. 그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일 때요. 순간순간 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좀 확 올라가는 날들이 또 있잖아요. 그럴 때 조금이라도 팔아서 익절을 하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저는 솔직히 어떤 말을 많이 권해드리냐면 이거는 약간 스타일의 차이예요. 아, 이것도 스타일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투자의 스타일에는 두 명의 인물이 있어요. 워렌 버핏과
그레이엄 두 명의 그림이 있습니다. 정말 다 존경하는 사람이죠. 우리 버핏은 전설적인 그렇죠. 투자자들이시죠. 그레이엄의 철학은 아름다운 시절의 얘기예요. 주식을 재무제표를 보고 싼 기업을 찾아가지고 들고 있으면 결국 평균 회귀할 거다. 싼 주식이 많을 때 얘기해. 왜 싼 주식이 많았냐면 그레이엄이 책을 쓸 당시에 1949년에는 재무제표를 서로 열심히 제대로 기입을 안 했어요. 막 뒤져보면 부정도 많았고. 그쵸. 찾을 수가 있었어요. 요즘 그게 통하나요? 사실 버핏이 그레이엄의 제자라고 하지만 멋진 말을 남겼어요. 싼 기업이 아니라 평범한 기업이 아니라 아주 훌륭한 기업을 적정한 가격에 사라는 거예요. 그 기업은 매우 소수라고 했다고요. 싼 가격이 아니라 적정한 가격. 예. 그러니까 아까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훌륭한 기업은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뻔한 기업들이지만 독점적 능력을 가진 기업들을 투자했죠. 사실 우리가 많이 꿈꾸는 게 뭐 애플이나 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나 코스트코나 뭐 이런 기업들이 다 독점적인 지위, 해자를 갖고 있는 기업이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물어보셨으니까 아마 이 AI 사이클이 진행되는 한 중간중간에 큰 조정도 있어 보지만 이 반도체 기업들은 그래도 해자를 가진 기업이라 봐요. 왜냐하면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으니까. 이 기기가 깨지는 거는 이것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기술이 나오기 전까지. 그렇다면 이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을 알겠는데 이것을 적정 가격이 뭐에 관한 논쟁이 나오죠. 그걸 단순하게 많은 분들이 요즘 시장에서 PER로 싸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PER은 아니죠. PER은 생각보다 밸류에이션 지표는 아니거든요. PER, PBR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면 둘 다 프라이스와 비교한 데이터예요. 상대 가치일 뿐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 가격을 자주 예를 드는데 한강변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가 30억이라고 같은 단지 내에 도로를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가 40평이 40억은 아니잖아요. 그런 상대 가치의 한계. 그래서 흔히 버핏 이후에 우리의 가치라는 것은 현금 흐름이 가치를 결정한다 본다는 측면에서 보면 좋은 기업이 소수예요. 그리고 항상 좋은 기업은 시장이 성수가 될수록 막 중소형주까지 확산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시장이 만약에 그런 시장에 들어간 거라면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게 뭐 어느 업황이 좋아요? 막 많이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여기서 단적인 예로 두 가지 업종이 나와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료 업종에서 좋은 기업이 하나 있어요. 전 훌륭한 기업. 삼양식품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불닭볶음면이라는 해자를 갖고 있잖아요. 그 훌륭한 기업이 적정한 가격에 온다면 그런 것들 한번 볼만한 거죠. 거기서 다른 음식료줄 사면 잘 안 되잖아요. 계속. 화장품은 어떻죠? 2000년대에 유행을 했던 LG생명 같은 회사들은 아무도 관심이 없죠. 엄청 큰 회사고 좋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APR 같은 회사는 되게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훌륭한 기업들이 뭐냐에 대한 경험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그레이엄 시대에는 그냥 가치면 된다고 했지만 퓨어한 순수한 가치를 꿈꿨다면 머핏 이후의 세계는 뭐냐면 성장하는 게 가치라는 거예요. 현금을 만들어내는 성장이 안 나온다면 가치가 아닌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훌륭한 기업을 찾아보다 보시면 한국에도 꽤 있어요. 지금도. 그 그림 속에서 보신다면.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얘기가 왔는데 반도체가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가 뭐 어떤 조정이 깊게 온다면 이걸 것 같아요. 매출 마진이 80 몇 프로에서 그게 한 5, 60%까지 내려올 때 시장이 출렁이 믿겠지만 만약 앞으로 세상이 반도체가 50%대를 유지하면서 Q를 늘리는 시대가 온다면 그때는 훨씬 더 많이 갈 수도 있겠죠. 지금 제가 그걸 속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는 기간 동안에 나의 멘탈적인 상황도 자신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건 난 무시하고 한 10년 뒤까지 바라볼 거야. 그것도 투자의 방법이지만 제가 선호하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성향 차이라는 말씀도 드렸던 겁니다. 윤지호 평론가님에 대해서 시장에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들을 땐 기분 나빴는데 한 달 지나고 보면 윤쌤 말이 다 맞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속도라는 게 매우 중요하다 보거든요. 투자도 자신의 속도를 찾는 게임이라 봐요. 그러니까 제 속도에 맞춰서 시장을 바라볼 뿐이에요. 저는 가장 큰 원칙은 이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뻔한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남들이 이렇게 막 환호할 때는 주식을 갖다 공격적으로 하지 않는 편이에요. 부동산도 똑같은 것 같지 않아요? 일단 14년, 15년에 부동산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시간이었지 어느 시점에 열심히 하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이라는 거죠. 잘하면 되죠. 그 구간에서는. 그러니까 모두가 환호할 때도 주식을 잘하면 돈을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뭔가 사람들이 불안해할 때 보면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얻는 가치에 달렸다는 표현을 썼는데 내가 훨씬 안전하게 가치를 가져오기만 한다면 변동성이 있어도 내가 즐길 수가 있거든요. 그게 제가 봤을 때 투자에서 가장 중요하다 믿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제가 잘 부합된 부분이 지금까지 있었지만 또 지금 좀 고민되는 건 뭐냐면 많은 분들이 저에게도 비판하는 것도 알고 있거든요. 아, 이건 새로운 세상이야. 그럴 수 있죠. 제가 뭐 살아온 기간이 업계에 있어봤자 30년 정도 넘는 건데 인류의 산업혁명이 와가지고 나라에서도 아,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우리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세상을 바꿔야 돼. 그게 맞다면 제 생각이 앞으로는 좀 뭔가 부합되지 않은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 속도를 그 속도에 꼭 맞추지는 않는다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요. 저는 자기 속도를 초과하시는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매우 미워하다 보거든요. 체력이 안 되는데 잘 달리는 사람 쫓아서 튀다 보면 바로 퍼지지 않을까요? 우리는 완주가 중요한 거예요.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100m 달리기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달릴 수 있으세요? 저는 투자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늘도 뭐 아까 와서 너무 기분이 처음 좋았던 게 성수여서 기분이 좋았어요. 음악이 크게 틀어진 카페에서 와이프랑 망고 케이크인가? 그것도 이제 먹으면서 옛날에 성수 어땠는데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순간 잠깐 봤는데 주식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아,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고 있지 않았다는 거. 그건 제 속도를 알기 때문이죠. 그게 아마 각자 속도가 다 다르게 20대 30대인데 제 속도에 맞추면 안 되죠. 그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앞으로 시간의 복리를 벌 수 있잖아요. 아니 설령 이번에 실패한다 치자고요. 젊을 때 재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제 나이 또래 분들에게는 항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최근 들어서 강연 같은 데 가다 보면 막 전세금 빼서 주식하고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월세로 가고. 좀 위험하다 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 정도로 길지는 않다 보거든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욕을 먹는 말인데 버핏은 이때부터 시작하죠. 버핏은 프로 선수였잖아요. 얘기가 다른 거네요. 완전히 다른 거죠. 버핏이 60부터 주식을 잘했다고. 60 전까지 주식을 잘했으니까 그때부터 만개한 거고 저는 완전히 다르다 봐요. 그래서 저는 각자의 속도를 먼저 아셔야 된다. 그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어떤 그 30대 교사 부부가 엄청난 돈을 대출을 했는데 그 돈으로 투자를 했고요. 그걸로 20억대 자산가가 됐다. 그래서 SNS에 아주 화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걸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많고 배 아파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 나도 지금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떤 성공 사례가 있을 때 부러운 감정이 드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나의 투자 생활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게 좀 더 현명하겠습니까? 그분의 선택이죠. 근데 따라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각자가 처해 있는 자산도 다르잖아요. 그분이 20억을 대출을 얻을 만한 신용이 있었겠네요. 이자를 낼 수 있는 현금 흐름도 있으니까 투자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구비되고 그런 판단을 낼 수가 있는데 아무 준비 없이 나도 대출만 시킬 수 있다면 돈을 벌 수 있다? 이거는 저는 동의하기 힘든데요. 우리가 시장에서 피터 린치가 말했던 칵테일 파티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쫓아가는 매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몰려다니지 말아라. 그게 결정적인 변수는 되지 않겠지만 확률을 낮춘다는 거죠. 특히 선지자를 따르는 건 적절치 않아요. 가끔 저도 강연 같은 데 가면 저 좋아하시는 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다가 메일도 옵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그럼 약간 이런 비슷한 얘기예요. 제가 주식을 이렇게 하는데 뭐 저쪽 하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젊을 때는 모험을 해도 돼요. 어차피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뭐 30, 40대도 뭐 가능하다 보는데 50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드리고 있고 아까 그분들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간 젊은 부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히 해볼 만했다고 좀 보고 있고 축하드리고 싶고 부럽지만 제가 부러워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거고 그거는 일반화할 수는 없는 성공 스토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요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시간을 6개월 전으로 돌려서 제가 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나는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제가 갑자기 떠올랐는데 이게 제일 피해야 되는 감정입니다. 하인드사이트라고 그래요. 일단 그러한 생각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인드사이트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걸 떠올리면서 이게 이때 이런 선택을 하면 이랬을 거 됐을 거야 하는 거는 하나의 경로를 말하는 거잖아요. 다른 경로도 있을 수 있었다는 게 있는 거고요. 작년에 삼성전자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할 때 투자했을까? 지나간 사면 그때가 좋았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우리가 이런 사이클을 볼 때마다 젊은 분들한테 이 말씀은 권하고 싶어요. 저희 아들들한테도 하는 말인데 아빠는 언제 이렇게 용기를 내서 뭐 했었어요. 그럼 내가 몇 번을 봤는데 주변에서 그래도 요만큼이라도 삶이 바뀌신 분들의 공통적 특징이 그럴 때 용기를 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나도 어쩔 때 몇 번 용기를 냈었다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코로나 때는 유일하게 잘했던 일인데 지수가 1800일 때 사과나무라는 자료를 썼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무를 심겠다. 그땐 무조건 사야 된다는 거였죠. 그럴 땐 용기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봐요 저는. 살다 보면 우발성에 의한 주가가 붕괴가 왔을 때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항상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놔야 돼요. 투자는 주식을 통한 투자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면 ELS 쿠폰이 올라오니까 ELS도 해놓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식으로든지 뭐 내가 이번에 번 돈을 갖고서 이번에 돈을 벌었잖아요. 주식이 100이 있다면 40 정도는 이익 실현을 했다면 그걸 꼭 구실을 안 해도 그 40 정도는 이러한 캐시를 만드는 자산으로 분배를 해놓으면 이게 또 모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어느 날 주식시장은 뭔가 여러 가지 우발성으로 해서 흔들림이 왔다면 그 돈을 또 투입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그때 나머지 50% 60% 갖고 주식을 하는데 그때 내게 대한 박살이 나 있지 않을까요? 전 경험을 해봤어요. 주식을 놔뒀던 것들은 정말 참담한 상황이 왔지만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놨던 것 때문에 못 가고 또
버늘게 되고 이러한 것의 반복이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투자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반문해야 되는 거는 투자가 어느 점을 맞추는 게임이냐는 거예요. 이게 고점이다. 그거 맞춰서 뭐 만이냐 이만이냐 그걸 알 수가 있을까요? 저는 선이라고 봐요. 요 선에서는 나는 주식을 좀 굉장히 힘들지만 용기를 내는 구간이 있고 요 구간에서는 좀 뭔가 좀 방어적으로 하는 구간이 있고 막상 틀리더라도 나의 데미지는 제한적이거든요. 손실은. 잠깐만요. 지금 손으로 그래프를 그려주셨는데 이 구간에서 용기를 낸다는 얘기는 현재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기를 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주가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이유가 나와야죠. 어떠한 우발성인 사건이 나서 주가가 빠졌는데 그것이 무엇 때문이라는 게 명확해졌을 때 그럴 때는 되게 용기를 크게 내죠. 제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는 이게 여기가 다 떨어진 건지 더 떨어진 건지 모르겠거든요. 그 다 떨어진 거다 하더라도 여기서 바닥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러면 무섭단 말이에요. 무섭죠. 근데 지금 단계에서 얘기할 건 아니죠. 지금 그냥 상승장에서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떤 우발적 사건이 터지고 언제가 터지겠죠. 요새 걸핏하면 나오는 말 중에 버블 언제 오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한 2년에 한 번씩 사건이 뭐가 터지는 것 같아요. 자꾸. 2년은 아니고 정말 길게 보면 뭐 한 7, 8년, 10년에서 14년 사이에 터지는데 아니 정말 우리 솔직해질게요. 그러면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삼성전자가 작년부터 오른 거니까 앞으로 사이클도 한 1년은 더 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사이클은 놓쳤다 치자고요. 놓쳤다 치자. 그래서 다음 사이클이 있을까?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최근에 악뮤 노래 제가 매우 좋아하면서 그거 아마 술자리에서 한참 떠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기쁜 뒤엔 슬픔이 있고 슬픈 뒤에 기쁨이 있다. 정말 그 완벽한 철학적 사고예요. 아니 기쁜 뒤에 슬픔이 있고 슬픈 뒤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는 또 슬픔의 순간이 언젠간 오겠지. 내 사는 동안에 또 올지 안 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식들한테는 그 기회가 왔을 때 돈을 벌게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라면 꿈에 부풀어야 돼요. 지금 돈 버는 이유는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주식의 시대가 열렸는데 나는 제대로 기회를 잡을 거야. 그 공포스러운 순간이 또 온다니까요. 그때 내 삶이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지금이 변화하는 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수가 9,000에서 12,000 갈 때 내 삶이 변하는 게 아니라 3,000에서 6,000, 7,000 갈 때 오는 거예요. 사실은 9,000일 때가 아니라 3,000 전에 했던 사람들이 6,000, 7,000, 8,000 갈 때 돈을 번 거예요. 그 순간이 또 올 거냐 물으면 좀 온다 보고 있고 그게 어떤 종목일지 계속 궁금한데 변하지 않는 거는 아까 선이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아까 선이 여기냐 물어보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져야겠죠. 이 정도 고통이 아니라 참담한 고통이 오는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고통이 아니라 죽음 같은 순간까지 온다는 거죠. 그럴 때는 삶이 바뀌는 순간이 오는데 그건 또 올 거냐 저에게 확신이냐면 옵니다. 모두가 도망가고 싶은 순간. 오늘 이 기쁜 순간에 우리가 이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지상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절정의 순간이 언제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분은 금리를 미국이 몇 번 더 올리면 그때 터질 것이다. 그럴 수도 있는 거고. 하이퍼슬킬러 하나가 갑자기 온 날 난 투자 더 못하겠어 선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이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완전히 혁신적인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가끔가다 우리가 터보 컨트 나오면 놀래고 막 이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봤잖아요. 마차가 철도가 나오면서 없어져 버리고 코닥이 없어져 버리는 이 파괴적 혁신이 나올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나오면 갑자기 바뀔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예상 범위 내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되는 거는 엉뚱하니 다른 게 뭐가 나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 IMF도 겪어봤고 제가 프람 매니저 할 때는 9.11 테러가 났어요. 저 뭐지? 포지션은 잔뜩 들고 있는데 손실한도 걸려서 다 치고 또 그리고 돌아서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순간순간을 보면 투자를 예측 완전 가능하다 보나요? 저는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한참 또 댓글이 달렸던 게 시장은 보수적으로 얘기하면서 맨날 주식 비중을 60%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내가 했던 말이 답이 뭐였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죠? 그러니까 내가 기껏해서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라는 거죠. 주식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주식 자신 있으면 100%를 갖고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서 시장에 버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저는 그 정도 능력은 안 되니까 현금 비중을 항상 30-40%까지도 왔다 갔다 하는 걸 선호하는 편인데 그거는 뭐냐면 시장은 우발성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겸손해져야 됩니다. 한 번이라도 당해본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흔히 투자하실 때 손익비라는 개념은 들어보셨죠? 그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들으신 분 중에 투자 경험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내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손익비를 따지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래는 이 정도 손해볼 수 있는데 위도 요만큼밖에 이익이 안 보이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쯤에 매우 위험한 신호를 봤어요. 시장에서. 5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레버리지 ETF 나오기 전에 한 1, 2주 전에 어디 출연을 갔는데 분장실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웃으면서 주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저는 요즘 주식시장이 좋아지면 이거 샀다가 이거 샀다가 이렇게 해도 다 오르던데요? 이러더라고요. 나 그날 섬찟했거든요.
장문에 설교를 했어요. 매우 위험한 시도입니다. 저는 그 분장해 주신 분한테 제가 그 정도로 그때 시장을 쉽게 생각하셨어요. 그때가. 그런 시장은 없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도 비즈니스 구조를 보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깨질 확률을 줄이면서 투자하는 지혜 아닐까요? 그 차이가 사실은 쌓여서 엄청난 차이가 가져온다는 걸 저는 직접 현장에서 지켜봤어요. 이거는 매우 투자자로서 필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태도와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장기적으로 투자 시장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겠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에 투자자분들이 1년 동안 직접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안 좋으신 분이라면 직접 투자하시면 안 돼요. 보통 이러면 이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무 장기 투자를 안 해서 안 된 거야. 아니요. 투자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ETF 지수로 계속 월별로 정리집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저는 매우 확률이 낮다 보거든요. 저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라 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의 본질을 얘기할 때 처음은 이렇게 생각해요. 주식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홀짝 게임이야. 승자가 50이고 패자 50이야. 내가 50% 안에만 들면 돼. 그럼 50% 번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강세장이 되면 다 돈을 벌기 때문에 이건 플러스성 게임이야. 게임 이론으로는. 번 사람이 한 70%고 손해본 사람이 30%여야 되는 게 플러스성 게임이에요. 강세장이 오면 주식은 들고 가면 된다. 말이 유행처럼 번져요. 근데 길게 보면 이상하게 주식시장은 승자가 소수인 게임이에요. 맞아요. 번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성 게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반문해 봐야 돼요. 마이너스에 속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요? 다르게 생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무조건 반대되는 의견은 옳은 게 아니에요. 독립적 사고. 그러니까 절대 다수의 판단과 상관없이 나만의 판단을 해야 그러니까 된다. 무조건 반대되는 의견이 맞다가 아니에요. 독립적 사고를 자꾸 하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그게 이긴다 보는 사람이에요. 이 시장 자체는 마이너스성 게임이기 때문에. 플러스성 게임이 됐을 때는 다수 의견이 다 맞는 것처럼 돌아가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여기서 뭔가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뭘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건 제가 추구하는 게 독립적 사고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답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에 대해 제 속도를 항상 맞춰왔고 그 속도를 신뢰하거든요. 그런 시각으로 각자의 속도를 좀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이런 포인트니까 지금 역대급의 주식시장이 좋은 상황이고 종목들의 가격도 와 하는 그런 높은 가격이고 동시에 그만큼 투자한 사람 중에 돈 벌었다라고 아까 소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소수가 하도 많이 말을 하니까 나 빼고 다 돈 번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럼 지금 같은 타이밍에 이제라도 삼전닉스 주식을 사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맞는 겁니까? 이제라도 주식을 할 거면 그걸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이제라도 사야 될 종목이 그거냐 물어보면 맞는데 지금이 최적 시간이냐 물어본다면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이 최적의 시간이냐고 물어보면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누가 굳이 주식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럼 그 종목이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아직 이것을 무너뜨리는 위험 징후들을 나왔을 땐 도망갈 징후가 나온다는 거죠. 가치를 싸게 얻고 싶어요. 싸게 얻는 게 제일 좋은데 더 중요한 건 좋은 훌륭한 기업이 뭐냐는 질문이에요. 훌륭한 기업은 아주 단순합니다. 통장에 현금을 만들어내는 기업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백화점에 진주집 아시죠?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저 일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진주집이 요만했다가 계속 늘어났잖아요. 엄청나게 회전이 되면서 진주집 지분을 투자하면 투자하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그럼요. 하죠. 옆에 어떤 비슷한 칼국수집이 있는데 투자하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게 투자예요. 현금 흐름이 가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업이라는 게 이런 말 하잖아요. 이익은 의견일 뿐이고 현금이 가치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크게 당했던 것 중에 하나가 대우조선 기억나세요? 네네네. 2012년에서 14년까지 제 기억에는 영업이익이 한 1조 4천억 나왔었는데 영업 현금 흐름이 그 당시 3년간 마이너스 2조 8천억이었어요. 그 주식 투자에서도 망했잖아요. 우리가 투자하는 거는 좋은 비즈니스를 투자하는 건데 현금을 버는 거지 장부상의 이익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기업이 좋은 기업이라 본다면 여기서 떠오르는 기업이 두 기업밖에 없잖아요. 이 두 기업 외에는 이 정도 올라오는 자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안 보이다 보니까 여기로 다 쏠리고 있는 거예요. 다만 이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이 되는 조건, 가치의 조건은 현금을 만드는 능력인데 이 현금을 만드는 능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 지금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돈을 갖다가 계속해서 사주냐. 그걸 보시면서 이거 투자하셔야죠. 그걸 모르고서 이런 투자는 안 되죠. 삼성전자는 나는 끝까지 버틸 거야. 삼성전자 50만 원, 하이스 500만 원 이렇게 투자로 지금 들어오는 건 반대고 이런 위험이 있지만 지금 이 제일 좋은 기업은 이거 두 개니까 비싸게 좀 사지만 그래도 난 이게 흔들린 신호 나오기 전까지 이걸 사고 갈 거야. 이건 옳은 태도죠. 그게 투자라는 거죠. 투자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어느 종목이 많이 빠져 있어요.
전 잘 안 사요. 그런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그 조건이 뭘까요? 일단 기업 자체가 현금을 만들어야 돼요. 기존 사업에서 돈을 만들고 있어야 돼요. 그 돈을 갖고 ROI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산업에 투자해서 그게 ROI가 복리로 확 더 크게 버는 가능성이 보일 때 회색지대에 있는 거예요. 올 가을 이후에는 만약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게 현대차 그룹 아닐까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당장 실적도 별로일 것 같고 뭐 없잖아요. 뭐 로봇 만든다는데 뭐 변화가 있나요? 그게 나온다면 그런 걸 준비해 두는 거죠. 딱 어느 날 이게 뜨기 시작하면 내가 딱 살 거. 이게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니면 나눠서 계속 사든지.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뭐 그런 것도 투자의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많은 분들이 특이한 기업을 갖고서 자신이 뭔가를 할 수 있으라고 착각들 하시지만 사실은 뻔한 기업 내에서 그걸 잘 관리하면서 추적해 오시는 방법이 너무나 우리가 생소한 종목은 위험하지 않나요? 많이 들여다보고 있는 기업이 안전한 거예요. 나쁜 짓을 못 하거든요. 오늘 주식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의 마음가짐이나 전략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주식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하나가 주변에 부동산으로 돈을 잘 축적해 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주식으로는 1억을 모은 사람도 많이 없더라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주식 시장에 막 들어온 무슨 젊은 분들에게 어떻게 전략을 세워서 장기적으로는 그래도 1억은 모으고 불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전에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이런 답변을 드렸어요. 전 그렇게 시작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억 모으기부터 한 게 아니라 일단 자기가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야겠죠. 일단 본업에서 돈을 잘 벌어야 돼요. 저희 둘째한테도 했던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하지 돈을 모으니까 빨리 취업을 해.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면 그 돈에 대해서 미래 가치를 생각해봐. 그게 출발이에요. 미래 가치가 뭐냐면 지금 쓰는 돈의 현재 가치는 미래에서 보면 얼마 정도의 가치라는 걸 계산해 버릇하면 돈을 아끼게 되겠죠. 뭐 이런 식의 투자의 시작이라 봐요. 젊었다면 그 돈들을 투자로 모아가는 건데 투자가 어떻게 하나의 종목으로 딱 찍어가지고 점으로써 성공해서 맞출 수 있을까요? 쉽지 않다 봐요. 자꾸 주식이라는 거는 뭐냐면 주식은 역시도 남의 현금을 뺏어오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에게 현금이 모이게끔 버핏의 철학을 동의하는 건 뭐냐면 현금이 플로우가 가치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걸 모으게 하다 보면 또 기회가 오게 되고 아니면 매달 조금씩 투자를 해도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1억 모으기라는 게 어떻게 목표를 정해놓고 딱 나올까요? 그게 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자기 본업에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고 그거 없이 주식으로만 번다는 건 트레이더의 삶을 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길이죠. 일반인이 그럴 순 없다. 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미래가치란 얘기를 하셨는데 미래가치가 예를 들어서 오늘 10만 원인 게 연이자 3%씩 적용하면 10년 후에는 얼마가 된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우리가 투자라는 게 뭐냐면 모든 투자 개념의 출발점은 지금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미래의 1억, 100만 원은 지금 현재 가치가 얼마다 아셔야죠. 그게 출발이에요. 그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을 볼 때도 미래의 가치에 비해서 지금이 싸냐 비싸냐 보는 거예요. 즉 2천만 원을 내면 영원히 너에게 100만 원 줄게. 금리 10% 할인율을 적용해서. 그러면 영원히 돈을 받을 것 같아요. 그게 이득인 것 같잖아요. 근데 10%로 할인을 하잖아요. 현재 가치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지금 2천만 원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등비 수요율로 하면 그 수학이 나와요.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할인 뭐 구독 서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내용 보시면 다 그런 거잖아요. 되게 지금 싸게 뭔가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캐시가 내게 뺏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에요. 할부라는 개념들도 그렇고 돈이 없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개념의 출발은 뭐냐면 아까 1억 얘기하다가 갑자기 왔는데 우리가 1억이라는 걸 할 때 당연히 투자에 우리가 확률적으로 높여서 점핑되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내 캐시플로우가 개선되는 흐름을 내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면 젊기 때문에 시간의 가치가 복리가 되면서 계속 쌓여가는 거죠. 현금 흐름이라는 게 가치를 결정하시고 그거 결국 1억 만들기 모든 출발은 거기도 나온다. 투자도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싸게 가져오는 거의 싸움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럼 이제 테니스 경기에 많이 비유를 하셨으니까 이제 테니스 경기장이 있고 여기에 프로 플레이어도 있고 아마추어 플레이어도 있으면 프로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는 거고 우리 같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는 거니 일반인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하면 된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뭐 코스피가 이제는 무슨 뭐 5천도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9천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만을 돌파해도 전혀 어색한 느낌이 없을 것 같아요. 이 만이라는 지수가 한번 일시적으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지수가 될까요? 아니면 우리의 새로운 미래 같은 느낌일까요? 심정적으로는 한국 증시는 큰 변화를 시작했다 보고 있어요. 반도체 이익이 좋아서 빨리 올라온 감은 있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작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이게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아요. 한국 증시가 금융자본주의로 나가는 거냐.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를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70년대 미국 경제가 무너졌잖아요. 60년대 말부터 총과 버터의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에서도 지고 베트남에서 진 거잖아요.
그리고 존슨 대통령이 나와서 사회복지 예산 너무 늘리고 총 군비랑 버터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재정이 망가지기 시작했잖아요. 미국이 거의 실물 경제 무너져서 결국 달러라는 가치가 소멸됐는데 그 이후에 미국은 실물 경제로 올라간 나라가 아니었죠. 금융만 커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미국을 말하면 실물 경제에 비해서 금융이 훨씬 커서 흔히 그걸 버핏 지수라고 하잖아요. 2.5배가 증가할 거예요. 그만큼 계속 커졌어요. 반면에 반대편에 있던 나라들이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였죠. 실물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금융시장은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냥 금융시장은 낙후돼 있고 실물만 GDP가 항상 높으니까 우리나라 0.4, 0.5 이랬거든요. 워피 비율이. 일본도 그랬죠. 근데 일본이 먼저 움직였어요. 아베노믹스를 했는데 아베노믹스 맞고 안 됐던 거예요. 그 다음에 나왔던 게 결국 주식시장을 주주환원이라는 소위 거버넌스 개혁을 통해서 일본 증시가 10년간 주식의 시가총액이 계속 늘어나서 1.5배, 1.6배까지 갔는데 그 과정을 우리가 작년에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가야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 이후에 금융자본주의로 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을 정부가 의도한 건 매우 잘한 거라 봐요, 저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이러한 소위 주주자본주의 시대,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비가역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낙관합니다. 그게 가장 큰 이유예요. 우리가 지금까지의 문제는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내가 만든 단어 중에 오너 가치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오너 가치가 주주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에 살아왔단 말이에요. 그게 끝나가는 거라면 주주 가치가 오너 가치를 압도하는 시대로 가야 된다면 그래서 저는 그런 시대로 가려면 상법 개정도 잘한 일이고 그게 좀 더 현실화돼야 된다 봐요. 아, 지금 부족하다고 보시는군요. 많이 부족하다 보죠. 법이 있다고 완벽한 게 아니죠. 이제 실현이 돼야죠. 아, 실현이 안 되고 있었습니까? 실현이 아직은 약하죠. 우리가 상법 개정에서 아주 간단한 주주 충실 의무라는 것만 놓고 봐도 주주 충실 의무. 그렇죠. 그거가 뭐냐면 옛날에는 경영 회사에만 했다면 전체 주주에 대해서도 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러한 부분에는 비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주주 환원에 관한 것들도 제가 보기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나아가겠죠. 이 흐름이 중요하고 우리가 금융자본주의로 간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금융주는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주주 환원 아까 프리 캐시플로우라는 표현을 일부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그나마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4대 금융지주들 대형 증권사들 4대 금융지주라면 KB, 하나, 우리, 또 신한 신한 이렇게 4개군요. 그렇죠. 이런 주식들 항상 보시고 주주 환원율이 옛날 KB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잖아요. 글로벌하게 봐서 뒤지지 않는 편이고 증권회사들도 과거와 다르게 모든 증권사는 아니지만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수익 구조가 발전돼 있다 보니까 금융주가 하나가 있고 또 뭐가 있죠? 지주사들도 이제는 뭔가 그런 혁신적인 지분 가치가 희석되지 않는 거라면 그러한 흐름들도 앞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힘일 거예요. 하지만 아쉬운 건 버핏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동안에 일본은 PBR 낮았던 종목들이 대거 소멸되면서 퇴출될 수 있으니까 막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결국 ROE를 올려가지고 그게 참 앞으로 중요한 지표일 거예요. 그래서 ROE가 뭐냐면 분모는 자본이에요. 자본. 위에는 이익이에요. 그럼 모든 기업이 이익을 늘려서 ROE를 높일 수 없잖아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자본을 줄여야죠. 자본을 줄이는 기업이 많아졌죠. 일본은. 그게 자사주 소각입니까? 자사도 소각해야 되고 부실 자산은 없애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게 매우 미약하다는 거죠. 지금 코스닥 제가 왜 안 좋아하면 욕을 많이 먹는데 코스닥이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런 ROE들이. 그 많은 기업들이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저는 퇴출을 시켜야 코스닥 전체 자본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코스닥 지수에 전체 ROE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코스피에서도 모든 기업이 다 이익을 벌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반도체 이익만 바라보고 있을 수 있어요. 반도체처럼 돈은 못 벌지만 어떤 기업들은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거나 뭔가 해서 자본을 줄이거나 뭐 여러 가지 혁신 조치를 해서 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러한 변화들이 온다면 우리가 12,000, 2만, 3만 못 가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주자본주의라는 것은 결국 그러한 구도로 가는 게 돼야 우리가 지금처럼 반도체 하나만 바라보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좀 더 편안한 투자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아까 다시 돌아가면 버핏 지수가 우리나라가 거의 일본을 따라잡았거든요. 근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버넌스 개혁의 힘보다는 반도체의 힘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완의 혁명이지만 작년 이후에 시작됐던 이러한 거버넌스 개혁이 좀 더 다시 탄력을 받아야 우리 시장이 좀 더 편안하게 12,000 시대를 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진 건 분명히 사실이고 거버넌스나 정책적인 부분도 좋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더 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우리가 어떤 법이라는 게 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기업들에 스며들어서 실제 변화로 가속이 붙어야 이게 되는 건데 아직 그런 변화는 약하죠. 평론가님을 주변에다 좀 여쭤봤더니 가장 유명한 얘기가 엄청 빠른 나이에 임원이 됐다더라고요. 몇 살 때 되신 건가요? 44인가 됐으니까. 44이요. 네. 그럼 그렇게 어린 나이에 임원까지 될 수 있었던 평론가님의 성공 비결은 뭐였나요?
갑자기 모르게 당황스럽지만 예. 제가 다른 능력은 별로 없는데 새로운 것을 하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항상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전하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개와 늑대의 시간이란 말 있잖아요. 저 멀리서 뛰어오는데 저게 개인지 늑대인지 모르는 그 시간 굉장히 위험할 수 있잖아요. 개면 다행이지만 늑대가 오면 어떻게 큰일 나지만 그냥 그랬을 때 투자에 나서야 되는 거고 일도 그랬을 때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베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빛이 거쳐서 개와 늑대가 명확해진 순간에는 큰 매력을 안 느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도 작년에는 제가 강연 같은 데 가면 음악을 틀어놓고 했었거든요. 최후의 5분이라고 군가 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대형주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 그 정도 확신은 없을 때였는데 저도 모르겠지만 뭔가 큰 장이 섰다면 이게 주인공이다 해서 이제 노래를 같이 틀어놓고 근데 회색 지대였으니까. 근데 반면에 또 우리가 모든 게 선명해졌을 때는 좀 더 우리가 다른 회색 지대가 있나 뒤져보는데 아직은 잘 안 보여서 그게 걱정이지만 그래도 그런 시도를 하다 보면 어쩌다 한 번씩 운이 좋아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경우는 꼭 주식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식만 얘기하고 있을 때 주식 외의 것도 바라볼 수 있어야 투자자가 아닐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주말에 강남에 강연이 있었어요. 세택이라는 데서. 갔더니 좀 일찍 도착했어요. 오늘처럼 일찍 오면 이제 그 동네 이제 부동산을 보러 다닙니다. 그러세요? 네. 미도 아파트라고 단지가 엄청 크게 있더라고요. 있죠. 양재천을 끼고 있고. 네. 뭐 그걸 사겠다가 아니라 공부를 하는 거죠. 미도 아파트는 재건축이 어떻게 되는 거지? 호기심이라는 거죠. 뭐 그게 당장 돈이 되든 안 되든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한번 뒤져보는 그런 것들도 하는 거고. 일 같은 경우도 그래요.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유튜브 비슷한 것도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였어요. 했던 이유는 우리 애널리스트의 자료를 빨리 좀 소개해주고 싶어서 만들었던 건데 또 어느 날 봤더니 그게 시장이 굉장히 커지는 시장도 경험을 했고 하여튼 뭐든지 안개가 껴있을 때 그런 것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우선이 아닐까. 뭔가가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을 때 도전하는 그 도전 정신이 중요했다고 보시는군요. 그렇죠. 뭔가 뻔한 이 길보다는 좀 다르게 가는 길.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좋은 동료들을 만난 거죠. 저는 이거는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인데 주변에 좋은 사람을 두는 게 매우 핵심인 것 같아요. 서로 마음을 터놓고 그냥 친구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주변에 좋은 사람들 뭔가 뒤틀리고 이런 분들을 좀 주변에서 교류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니나 싶으면 전 사람을 안 만납니다. 네. 아들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모임의 뭐 주인공이 될 필요도 없고 그냥 너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은 너 주변에 있을 것이고 너가 신뢰받는 사람이 되면 될 문제다. 그런 게 핵심이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오늘도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지호 평론가님과 함께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요즘 우리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얘기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분에 동의가 가시고 또 어떤 부분을 따라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일단 책부터 좀 봐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